자, 그래서 17장 충격량 운동량 원리. 일반적으로 강체의 경우에 병진 방향 운동 방정식 관련된 적분 원리, 이게 선형 운동량 충격량, 요 밑에 있는 게 각 운동량 충격량,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L1이라는 운동량, 선형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선형 충격량이 I라는 크기가 가해지면은 최종적인 운동량이 L2가 된다. 벡터식입니다. 식 자체는 일과 에너지 원리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때는 K2는 K1 더하기 W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L2는 L1 더하기 I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벡터죠. 이것도 마찬가지 회전운동과 관련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각 운동량에다가 각 충격량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인 각 운동량이 된다. 이 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식의 의미는. 자, 근데 평면 운동할 때는 회전 방향으로 평면에 수직인 방향 한 방향만 가지고 있고 평면에 X, Y 방향으로 두 방향 가지고 있어서 이 두 식이 합쳐서 세 개식입니다. 세 개식이에요. 그래서 평면 운동할 때 K 해트라는 게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각 운동량은 자기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 요게 곱해지면 요게 바로 각 운동량이 된다 이거죠. 각 운동량은 그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구하면은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써야 되고, 그리고 고정점과 같은 5점이 이제 고정점을 뭐 가속도가 0 되는 점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각 운동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그 이제 고정점 같은 그 5점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서 이렇게 각 운동량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때 만일에 각 운동량을 이걸 쓰면은 각 충격량도 자기 질량 중심점 G점에 대한 모멘트를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 거고,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게 각 충격량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고정점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고정점에 대한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하는 게 각 충격량이다. 뭐 식 자체는 단지 여러분이 13장에서는 요것만 다뤘는데 이제 지금 7장에 와서는 요거까지 회전운동과 관련된 이게 각 운동량과 각 충격량 사이의 요 관계식이 하나 더 나타난다는 점이 좀 다르죠. 저걸 계산하려면은 이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흔히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질점에 각 운동량 일으키는 각 운동량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의 질점의 각 운동량, 원래 여러분 12장에서 배울 때 정의에서 R 크로스 MV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V가 마이너스 I 해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붙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된 거죠. MVD.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길이. 요거의 MV는 선형 운동량의 크기. 그래서 요게 요 질점에 하나의 질점에 한 임의의 점 5점에 대한 각 운동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요게 종종 쓰이니까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충격량 운동량 원리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갖다가 좀 보죠. 13장하고 달라지는 거는 회전 운동이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시간이 요구되고 있죠. 주어지는 정보나 또는 요구되는 정보가 시간이 나타나면 충격량 운동량 원리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거리나 각변이나 이런 게 요구되면 일과 에너지 원리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동량 충격량 원리를 써야겠구나 이거죠. 이 똑같은 문제였죠.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 똑같은 문제 풀었었는데 그때는 얘가 몇 도 돌아갔느냐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정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뭘 적용해서 어떤 적분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느냐가 결정된다.
큰 방향을 정하는 얘기가 굉장히 우선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우선 뭘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익숙해지는 거는 둘째 얘기고, 연습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 앞서서 일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조건 그냥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하게.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조건, 이 조건들은 다 전 문제에서 줬던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들이고, 여기에 이 B라는 디스크에 6뉴턴메타라는 모멘트가 이렇게 컨스탄트한 모멘트가 가해집니다. 그러면 컨스탄트한 모멘트가 가해지니까 얘가 막 점점 이 가속되겠죠. 회전이 가속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뭐 점점 저거 할 텐데, 커질 텐데, 여하간 여기에 이 각속도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10 라운드 퍼 세컨드, 즉 20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각각의 관성 모멘트는 뭐 질량 곱하기 자기 관성 반경의 제곱 해서 구했고, 주어진 조건에서. 자, 이 조건도 앞에서 우리가 다 따져줬던 건데, 얘가 20파이 라디안이 됐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 테니까. 그래서 이 반경 곱하기 얘 각속도의 크기는 이 반경 곱하기 얘 각속도의 크기하고 같다라는 데서 이렇게 A가 마이너스 8파이 라디안 퍼 세크에 도달할 때 얘는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에 도달한다 하는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충격량 운동량 원리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먼저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 보면은, 여기서 얘네들은 A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회전 운동만 하기 때문에 병진 방향 선형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A, B가 둘 다 자기 질량 중심점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만 따져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전 운동과 관련된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바로 각충격량하고 각운동량 관련된 그 원리죠. 그래서 원래는 멈춰 있었으니까 각운동량이 0이고, 나중에는 각속도가 오메가 A가 됐다. 이게 오메가 A가 아까 나온 8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이 A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그 모멘트는 마찰력에 의한 모멘트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마찰력이 아까 B가 위에서 보면은 B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A에 이렇게 마찰력을 갖다가 가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A에 이렇게 가해주니까 B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겠죠. 작용 반작용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찰력 F라고, 이 마찰력이 아직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F라는 하여간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럼 이 마찰력에 의한 여기에 가해지는 모멘트, 그러면 쉽죠. 이거 8길이 곱하기 F,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일 테죠. 마이너스 값.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마이너스 RAF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모멘트예요. 자, 이 모멘트를 보니까 이 크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를 갖다가 시간에서 적분한 게 각 충격량이라고 그랬는데, 일정한 놈을 갖다 적분하니까 시간에서 적분하면 결국 여기다가 델타 T 곱한 게 결국은 각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여기 H2가 H1은 0이고 H2가 요거 델타 T 한 요 값이 된다 이거죠. 요 관계식에서 F 델타 T가 RA분의 마이너스 IA 오메가 A가 된다 해서 이거 다 알려진 값이니까 이렇게 구해진다. F 델타 T를 구했어요. F하고 델타 T 각각은 아직 모르지만 F 델타 T 곱한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선. 그래서 식 하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이번에는 B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B에 대해서. B도 회전 운동만 하니까 B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B는 모멘트를 받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원래 이렇게 모멘트를 받고 있고, 또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받고 있는 토탈 모멘트는 얼마냐면 M에서 RBF를 뺀 값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왜냐면 F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모멘트가 마이너스 값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BF고,
얘는 플러스 m, 이쪽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멘트도 다 콘스탄트, 얘도 콘스탄트하고 얘도 다 콘스탄트 하니까 이 둘에 의한 각 충격량은 요거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방향은 k 해트, 평면의 수직인 방향. 자,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지막에 각 운동량은 받은 그 각 충격량과 같다라는 데서, 원래는 이거 0이었으니까 같다는 데서 이 식이 구해진다 이거죠. 이 식이 구해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아느냐면 F 델타 t는 앞에서 구했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t를 구할 수 있죠. 나머지 다 아니까. F 델타 t 아니까 이것도 아는 놈이고 이것도 아는 놈이고, 그러니까 m도 아는 놈이니까 델타 t를 구할 수 있죠. 델타 t는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래서 델타 t를 알고 나면 F 델타 t 아니까 F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 이거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가 46.15 뉴턴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푼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냐면,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구할 때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구해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일과 에너지 원리는 전체에 대해서 구했어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구하기도 했어요. 왜 그 전체에 대해서 구하는 게 가능했냐면은, 일과 에너지 원리는 에너지라는 건 전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스칼라 양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지금 충격량, 운동량 원리는 원래 벡터로 표시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걔네들은 벡터를 갖다가 이놈하고 저쪽에 있는 놈하고 같이 막 더해서 하는 게 특수한 경우 아니면 잘 안 돼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돼요. 그다음에 벡터식에 관련돼서는 각각의 바디에 대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전체 뭉뚱거려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기보다도 뭐 특수한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푼다.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는 16장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공 던져가지고 처음에는 얘가 회전 각속도 하나도 없이 병진 속도만 가지고 던져졌는데, 얘가 지면에 딱 닿으면서 마찰력을 받으니까 얘가 이렇게 모멘트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막 이제 이렇게 회전 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지면하고 여기 닿아서 처음에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굴러가가지고 처음엔 미끄러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미끄러짐이 하나도 없이 굴러만 가는 상태로 간다. 그럼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게 여기 문제였어. 16장에서도 시간과 관련되니까 이 문제는 원래 충격량, 운동량 원리로 푸는 게 좋겠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16장에서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풀기도 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풀었던 솔루션과 여기서 풀고 있는 이 솔루션을 갖다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쉽게 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충격량, 운동량 원리라는 게 원래 운동 방정식을 이미 적분해 놓은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쓰면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리게 돼 있죠. 그걸 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관성 모멘트 이런 거 다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거고, 얘가 마지막에 가서 그 굴러만 갈 때 질량 중심점의 속도와 그때의 각 속도를 비교하면은 그 속도는 마이너스 R 오메가 2가 된다. 이거는 쉬운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얘가 돌아갈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응?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V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시계 방향은 근데 각 속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마이너스 R 오메가 2 하고 된 게 V2가, 이게 마지막에 구르기 시작할 때의 기하학적 조건식이에요. 그 구르기 시작할 때까지 요 사이에서는 마찰력이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뮤 KN이 되죠. 여기서 뮤 KN이 N이 mg니까 자기 자중하고 똑같으니까 y 방향으로는 운동이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 KMG가 바로 이게 이런 마찰력이 여기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방향 이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뮤 KN이 있고 이쪽은 수직항력 N을 받고 자기 자중 mg, 그래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은 X방향으로는 뮤 KN, 뮤 KMG 이
운동 방정식이 아니라 이 X방향으로 받는 힘, 여기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가 적용할 때는 운동 방정식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가 그거 알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썸메이션 fx가 뭐냐 이것만 적었어요. 여기 이것이 물론 m 곱하기 a의 그 얘의 질량 중심의 가속도 X방향 성분하고 같다라는 그게 이제 원래 16장에서 다뤘던 운동 방정식이지만 여기서 운동 방정식 적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알아내려고. 왜냐면 이 힘이 결국 얘한테 임펄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임펄스는 모멘텀 프린시플 적용하려고 해도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Y방향으로 뭐 운동이 없고 그래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0이니까 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에 작용하는 이 세 개의 힘들에 의해서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보면은 mg하고 n은 자기 질량 중심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멘트를 발생 안 시키고 얘만 발생시키죠. μkn, 즉 μkmg만. 근데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모멘트, 얘한테 가해주는 모멘트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시계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마이너스 μkmg 곱하기 요 팔 길이가 r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먼저 선형 운동량과 선형 충격량 관계식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얘가 던져졌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을 때 얘가 갖는 수평 방향 그 속도 성분이 V1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선형 운동량은 MV1이었죠. 방향은 I 해트 방향. 그 마지막에 얘 속도가 V2가 된다 그러면 V2가 아직 뭔지 모르죠. V2라면은 마지막에 선형 운동량은 MV2I 해시예요. 그죠? 그리고 이 MV2가 아까 위에서 이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MR 오메가 2라고 앞에서 구했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받는 X방향의 충격량은 뭐냐면 X방향의 힘을 μkmg죠. 이게 마이너스 μkmg인데 그 힘을 갖다가 마이너스 μkmg를 갖다 이게 컨스탄트 값이죠. 이걸 갖다 시간에서 적분해야 되는데 컨스탄트 값 적분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μkmg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마이너스 μkmg 델타 t를 더하게 되면은 최후의 선형 운동량이 된다 하는 이 식이 구해져요. 여기서 모르는 놈, 모르는 놈은 요 오메가 2, 오메가 2 모르는 거죠. 델타 t도 모르는 거고, 다른 놈들은 다 알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 2개 모르고 여기 식 하나 있죠. 자, 나머지 하나씩은 어디서 구하냐면 이제 선형 운동량, 충격량에서 구해요. 처음에는 얘가 운동량이 얘가 회전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운동량이 0이에요. 그죠? 회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 가운동량이 0이에요. 최후에는 오메가 2로 그 각속도를 갖게 된다면은 최후에 갖는 가운동량은 IG 오메가 2. 이게 최후의 가운동량이죠. 그러면 얘가 받는 각 충격량은 바로 얘에 의해서 μkn 얘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 놈이 마이너스 μkmg인데 여기 r이니까 얘가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결국 모멘트 값이 마이너스 μkmg r인데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이 모멘트 값을 시간에서 적분하면 여기 델타 t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여기 마이너스 μkmg r에다 델타 t 곱한 거예요. 이게 원래 관성 모멘트 5분의 2 mr 자승 9 곱하기 최후의 각속도 이게 H2죠. H2. H2가 이 지금 각 충격량하고 같다. H1은 0이니까 H2 빼기 H1이 요 타우 1에서 2까지 이 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오메가 2하고 델타 t가 미지수예요. 그럼 요 식하고 요 식하고 미지수 2개, 식 2개. 그래서 오메가 2와 델타 t가 구해지죠. 그 값이 결정된 값이 바로 델타 t가 이렇게 구해지고 오메가 2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이 식에서 이거 보면은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시간은 걸리는 굴러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요 μk하고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μk하고 마찰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아주 크면은 마찰 계수가 아주 크면은 금세 굴러가게 된다 이거죠. 델타 t가 작아지죠. 근데 마찰력이 작으면은 처음엔 계속 미끄러지다가 한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굴러가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식이. 물리적 의미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메가2를 보면은 그 최후에 굴러가는 각속도를 보면은 얘는 뮤K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뮤K하고. 그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뮤K가 뭐가 됐던 간에 얘는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속도 또는 최후의 각속도는 마찰 계수 값이 얼마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찰 계수까지 얼마가 되는지 상관이 없다. 그럼 이 값들 가지고 여러분이 이 각속도와 구의 각속도와 구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가지면은 최후의 그 구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초기에 그 구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얘가 안 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운동 에너지가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둘을 더하게 되면은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서부터 요 둘을 더해서 구한 나중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결국 없어진, 마찰에 의해서 없어진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없어지는 운동 에너지의 값이 보면은 뮤K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얘하고 얘로 다 결정돼 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굴러갈 때까지 걸린 시간만 차이가 날 뿐, 마찰 계수가 작으면은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많이 오랫동안 미끄러지면서 작지만 그게 마찰력이 그 운동 에너지를 소실시키잖아요. 열 에너지로 마찰을 하면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마찰력이 작으면 오랫동안 바꿔줘 가지고 마찰력이 컸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바꿔주는 그 양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열 에너지가 결국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발산하는 에너지나 오랫동안 발산하는 에너지나 똑같게 된다. 이런 의미를 이 솔루션이 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도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풀면은 엔지니어로서의 직관을 갖다가 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냥 문제만 풀고 그냥 뭐 식 세워가지고 식만 푸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흔히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이 강체가 있는데 이 강체가 여기 핀 조인트로 딱 이렇게 박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데 이 A라는 놈이 휙 날라와 가지고 얘랑 꽝 부딪혔어요. 그랬을 때 이 전체 시스템에 이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을 구하면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 얘기. 이게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가운동량 같은 거는 각각에 대해서 가운동량, 각충격량 저걸 법칙을 갖다 적용하는 건 각각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는 그 특수한 경우로 요런 한 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가운동량의 요점에 대한 가운동량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요점에 대한 가운동량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이거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 왜? 얘네들이 이게 부딪힐 때 여기에 힘을 주고 받죠. 액션 리액션. 그래서 얘가 주고받는 이 두 힘이 크게 같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얘네가 만드는 5점에 대한 각 충격량은 서로 캔슬 돼 버려요.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얘네 둘이 충돌할 때 여기도 힘이 가해지죠. 여기도. 근데 여기 가해지는 힘은 요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발생 못 시키기 때문에 역시 요점에 대한 각 충격량은 0이 돼 버려요. 결국은 얘네들이 두 개 부딪힐 때 발생하는 외부의 각 충격량이 0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가운동량은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이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그러려면 일단 뭐 요거의 요점에 대한 각 운동량 구하는 건 쉬운데 얘가 공중에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놈이 요점에 대한 아까 하나의 질점이 요점에 대한 각 운동량 구하는 거는 아까 다뤘죠. 근데 이 강체가 한 고정점에 대한 각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 그 밑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 강체는 여러 개의 파티클, 수없이 많은 파티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대표되는 파티클을 여기 P라는 점에 있다고 치자 이거죠. 그래서 요 P라는 점에 위치한 파티클의 질량을 dm이라고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요 dm이라는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동량은 얼마냐면 P 크로스 dm 곱하기 V예요. 요 놈의 속도가 VP라면은 P점의 속도를 VP라고 표시했죠. 요 놈의 질량이 dm이고, 그럼 요 놈의 선형 운동량은 dm 곱하기 V죠. dmV. 근데 얘까지 요 5에서부터 이 위치 벡터가 P니까 요 놈이 가지고 있는 가운동량은 P 크로스 요 dm 곱하기 V죠. 요게 바로 요 한 질점의 가운동량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얘는 그런 질점들이 무수히 많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체가, 그러면 인테그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그 강체의 가운동량의 5점에 대한 가운동량, 이놈이 P 크로스 VP DM이. 자, 근데 여기서 P는 Q 플러스 R이고, 그죠? Q 플러스 R이고, P는 Q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P점의 속도는 2점 정리 이용해서 G점의 속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P점과 G점 사이에 요 두 점은 둘 다 강체에 속한 점이니까 그거 쓸 수 있죠. 2점 정리.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풀어보면은 Q하고 요 앞에 있는 놈하고 곱해진 놈이 요 항이고, 요 항이고, 요 뒤에 있는 R하고 오메가 크로스 R이 곱해진 놈이 요 놈이에요. 그 외의 놈들은 다 0이 돼 버려요. 왜 0이 되냐? Q하고 얘하고 Q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R 하면은 Q나 오메가는 이 적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다 튀어나가게 돼서 결국은 이 인테그랄 안에 남는 놈이 뭐가 남냐면 RDM이 남아요. RDM은 0이라고 그랬죠. 왜? 이게 질량 중심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 그 DM 값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0이 된다고. 그게 질량 중심점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질량 중심점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요 Q하고 요거 곱한 거나 또는 R하고 요거 곱한 거나 그 항들은 다 0이 돼 버리고, 그래서 요 두 항만 남아요. 요게 두 개 항 더하기 두 개 항이 있으니까 토탈 4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두 개 항만 남고 나머지 두 개 항은 0이 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강체의 하나의 강체가 갖는 이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강체 질량 중심점까지의 위치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이 강체 질량 중심점이 갖는 선형 운동량 MVG죠. MVG 이 강체 질량이 M이니까 더하기 요놈이 뭐였냐면 자기 강체 질량 중심점에 대한 이 강체가 갖는 가운동량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시돼야 된다.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가운동량에다가 요걸 더해준 놈이 같다. 그래서 요 식을 종종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하도 여러 번 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빨리 외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그냥 외우는 게 좋죠. 자,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이런 그 강체들이 또 충돌할 때 앞에서 우리가 13장에서 충돌할 때 충돌 계수, 뭐 탄성 계수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용어로 배웠었는데 그때는 두 개의 파티클이 이렇게 부딪혔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티클들은 회전 운동이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체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 강체의 이 접선, 두 개의 강체가 접하는 선에 수직인 선이 이 법선이죠. 법선 방향으로만 서로 힘을 주고 받죠. 만일에 얘 두 강체가 부딪히는 순간 서로 비벼대 가지고 마찰력을 준다 그러면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마찰력까지. 근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 문제들은 그 마찰력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게 좀 너무 복잡해져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마찰력은 무시하고 푼다.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실제 문제 할 때는 얘가 마찰력이 무시할 만큼 꼭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만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기 편하게 그 마찰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 부딪히는 순간. 그러니까 그 무시하고 풀어라. 그런 문제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 문제 자꾸만 풀다가 여기는 뭐 마찰력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마찰력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마찰력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고려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두 개가 딱 부딪히는 순간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힘. 그 힘하고 이쪽 마찰력 사이에 그 노멀 포스에다가 뮤 S 곱한 놈이 그 F 마찰력보다 작아야 얘가 안 미끄러지고 있고, 만일 그보다 커져 버리면은 얘가 미끄러진다. 그 쿨롱의 마찰의 법칙이 있죠.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풀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여기다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려해서 풀면은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로 내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쪽 방향으로 두 개가 부딪히면서 마찰력이 일어나는 거는 아주 작다. 그렇게 가정을 내고 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라 이거예요. 알고 있어라. 여하간 그럴 경우에 얘네 둘이 이렇게 부딪힐 때 여전히 전에 했었던 이 공식이 있죠. 탄성. 이 공식이 뭐에 대해서 성립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점하고 여기에 B에 속한 여기 지금 접점에 있는 위치한 B의 점하고 이 강체 A에 속한 요 접점에 있는 여기 요 점하고 두 점 사이에 요 그 법선 방향 속도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충돌 직전에 요 점의 노멀 방향 속도와 요 강체의 요 점의 노멀 방향 속도의 차이에다가 탄성 충돌 계수 2를 곱한 게 요 두 점의 상대 속도, 충돌 후의 상대 속도하고 같아진다 하는 식. 그 식이 13장에서 여러분들이 파티클 할 때 이렇게 두 개 부딪혔을 때 충돌 전에 그 속도하고 충돌 후에 저거하고 같아진다 하고 배웠었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단지 요 식이 그때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강체 전부에 대해서 이 식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접하고 있는 요 점에 이 강체에서도 바로 요 점, 이 강체에서도 바로 요 점, 그 두 점 사이의 상대 속도가 충돌 전후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지어지면서 변하게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네들 마찬가지예요. 얘하고가 충돌을 딱 하게 되면 이 노멀 방향으로만 힘을 주고받잖아요. 노멀 방향.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점이 결국 이 강체가 받는 힘이 이쪽 방향 노멀 방향으로만 받기 때문에 이 탄젠셜 방향의 이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안 변하게 되죠. 왜냐면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그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X 방향으로 이 탄젠셜 방향으로는 아무런 충격량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운동량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질량 중심점이 얘기하면 A 스타라고 하고 요 질량 중심점 B 스타라고 하면은 얘가 충돌 전에 이 탄젠셜 방향 속도 성분은 충돌 후에 탄젠셜 방향 성분하고 똑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쪽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찰력이 작용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충돌 전에 이 B 스타점의 탄젠셜 방향 성분은 B 스타점의 충돌 후에 탄젠셜 방향 성분하고 똑같다. 그런 식을 그냥 쓸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문제에서 이쪽 방향으로 딱 충돌하는 순간에 이쪽 방향으로도 마찰에 의해서 충격량이 가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죠. 변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대부분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 많은 문제들이 그쪽 방향은 마찰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들을 보면 그런 가정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순전히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 골고루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만들어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고 있어요. 쉽게 만들어서 그 가정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어렵게 이쪽 방향으로 탄젠셜 방향으로도 마찰 부딪히는 순간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져서 이 얘네들이 그쪽 방향으로 또 저것도 변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그럴 경우에는 마찰력이 작용하면은 그 마찰력이 작용 반작용으로 또 작용하겠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저거에다가 그 충격량을 더해준 게 최후의 저거라면 이쪽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다가 그 충격량의 마이너스를 더해준 게 얘의 마지막 식이라는 그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식의 그 가해지는 충격량이 탄젠셜 방향 충격량이 크기가 같아요. 방향만 반대가 되고 작용 반작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거 푸는 거 자체가 무슨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약간 더 복잡하게 풀어야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걸 무시하고 푼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평면 운동을 하는 이런 문제에서 이 식하고 함께 뭘 갖다가 하느냐면 얘네 둘이 충돌하게 되면은 이 전체에 대해서 전체의 운동량은 보존되죠. 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전체 운동 충격량 여기 충격량 가해지는 충격량은 0이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부딪힐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라는 식이 그 선형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이게 평면 운동 하니까. X 방향, Y 방향, 그러니까 탄젠셜 방향, 노멀 방향의 각각의 그 운동량 성분이 일정하다. 합친 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운동량도 보존돼요. 전체에 대해서. 아무 임의점 하나 5점을 잡으면 각 운동량도 얘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각 충격량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충격량이 가해지는 게 없으니까 이 전체 시스템의 각 충격량은 보존된다 해서 한 개씩이 구해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질량 중심의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이 변함이 없다.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하고 합쳐서 여기 3개씩 여기 2개씩 해서 합해서 6개씩이 나오죠. 원래 충돌 후에 얘가 3개의 미지수 얘가 3개의 미지수 같죠. 속도 두 방향 각속도 하나. 그러니까 합해서 6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충돌 전에 속도와 얘의 속도 2개 성분과 각속도 성분 하나, 얘의 속도 2개와 각속도 성분 하나, 6개를 알면은 충돌 후에 얘 2개의 속도 성분과 각속도 성분, 충돌 후에 얘의 속도 성분 2개와 각속도 성분 6개 미지수를 바로 이 6개씩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 두 개 물체 사이에 마찰 관련되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은. 근데 거기까지는 보통 학부 과정의 문제에서는 잘 안 다룹니다. 잘 안 다뤄. 그렇지만 그거 안 다룬다고 해서 그런 게 실제로 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여러분 책에서 잘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운동량 구하려면 아까 그랬죠? 이게 하나의 강체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각 운동량에다가 요거 그 기준점 5점에서부터 그 질량 중심점까지의 위치 벡터 곱하기 선형 운동량 더한 게 요 두 개 합친 게 5점에 대한 A 강체의 각 운동량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5점에 대한 B 강체의 각 운동량. 요거 합친 게 일정하다. 각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얘기. 여기 지금 여기 나왔던 요거 각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식을 하려면 요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아까 요 전 페이지에서 어떤 한 고정점에 대해서 한 강체가 갖는 각 운동량을 계산하는 걸 갖다 보여줬던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 이거 나오는 문제들 풀 때 다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문제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어요. 플레이트가 여기에 A점에 핀 조인트로 연결돼서 이 천장에 이렇게 붙잡혀 있어요. 근데 얘가 총알이 팍 날라와서 근데 이 총알의 무게가 워낙 작아요. 얘에 비해서 아주 작아요. 여기 와서 탁 박힐 때
바뀌면서 그 걸린 시간이 예? 걸린 시간이 이게 6ms 그죠? 아니 0.6인가요? 0.6 0.6ms 동안에 만분의 6이죠. 만분의 6. 그래서 0.6ms 사이에 얘가 가서 바뀐다. 그럼 그 후에 얘가 갖는 각속도가 얼마가 되고 여기에 가해지는 발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지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처음에 딱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거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란 말이죠. 그냥 무조건 이를 보고 나서 내가 처음 본다고 해서 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이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의 질량, 그 다음에 이 총알의 질량 20g짜리. 이 플레이트 10kg에 비하면 이건 뭐 무지하게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총알에 그렇지만 얘가 굉장히 빨라요. 이 속도 때문에 이 총알이 갖는 운동량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 요 필요한 길이들 A, B 값들 다 주어져 있고 델타 T 이건 중력은 고려하지 말자. 그냥 평면 얘가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부딪혔다고 생각하자. 뭐 중력 고려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지만 뭐 구태여 지금 이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학습하는 데 중력까지 고려해서 복잡하게 식을 더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력 무시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게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생각하면 중력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벌써 이게 시간이 뭐 이런 게 시간이 등장하고 있죠. 이거는 벌써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써야겠구나. 벌써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 이 기하학적 조건식이 이제 여기서 구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 나중에 이 관계식을 할 때 이게 이제 추가로 필요해서 여기에 해놓는 건데 먼저 사실은 이 밑에 이 식을 먼저 풀고 나서 이게 필요해서 이 식을 갖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안 풀리기 때문에 추가식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추가식을 여기서 구하는 건데 그 조건식이 바로 이 G점 평판의 자기 무게중심점과 요 A점 사이에 요 이점 정리 식이죠. 그거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G점의 속도가 이 플레이트의 각속도, 최후의 각속도 2분의 오메가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이 속도가 요 속도가 요거 더하기 각속도 한 게 요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점의 속도는 2분의 2 오메가 i가 된다. 이런 식이 이제 나중에 사용되게 되는데 관성 모멘트는 이 플레이트의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 a 자승 플러스 a 자승 a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고정점이 있으면은 고정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멘트 구해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A점에 대한 이 플레이트의 관성 모멘트는 G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에다가 질량 곱하기 G에서부터 A까지 거리의 제곱이다. 평행 축정이라고 그랬죠. 그 식이 여기 이렇게 이용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저거에서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량을 구하려면은 총알하고 플레이트하고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 충격량을 합치면 0 돼버려서 여기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총알하고 얘가 딱 부딪히는 순간 어디에 힘을 받느냐면 바로 요 A점에 힘을 받죠. A점에. 그래서 A점에 받는 X방향으로 받는 힘을 AX라고 Y방향 받는 힘을 AY라고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AY가 0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함부로 짐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짐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AY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관이 맞아서. 그렇지만 너무 쉽사리 직관을 이용해서 그냥 뭐 AX만 있다고 써놓고 나서 풀다 보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만일에 여러분 직관이 맞으면 이 AY가 0으로 나올 것이고 틀리면 뭔가 나올 테니까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 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AX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AY고 이 플레이트가 받는 힘이죠. 그 다음에 만일에 지점에 대해서 얘네들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를 구하면 AX는 모멘트를 발생시키죠, 이만큼.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고정점이 있을 때는 이게 A점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A점에 대한 모멘트는 얘네 둘에 다 A점을 지나니까 모멘트가 0이 돼요. 그래서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 보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전체 운동량은 MPVPI예요. 그죠? 질량, 총알의 질량 곱하기 총알의 속도. 그것밖에 선형 운동량을 안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가지고 있는 놈이. 그런데 나중에 저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 운동량은 플레이트의 질량 곱하기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의 속도. 물론 여기다 MP에다가 여기 저 총알까지 갖다 바뀌었으니까 MP 더하기 MP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MP가 워낙 MP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MP 왜냐면 총알이 그 질량 중심에 가서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박히는 점이 지금 그 질량 중심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량 중심하고 그 지점하고 원래 질량 중심, 플레이트 질량 중심점하고 사이에 또 어떤 질량 중심점을 구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 가서 박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어차피 어디 가서 박히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걸 고려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MP 더하기 이게 2분의 A 오메가가 아까 그 플레이트의 질량 중심점의 속도라고 그랬어요. 충돌 후에 플레이트가 돌아가는 각속도가 오메라고 그러면은 2분의 A 오메가가 충돌 후에 질량 중심점의 플레이트의 속도래요. 이놈하고 이놈의 차이가 바로 아까 AX 방향의 그 AX에 의한 그 충격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얻어지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에다가 AX 델타 T라는 충격량을 더해주니까 최후의 운동량이 됐다. 이게 뭐 운동량 충격량 원리죠.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식은 Y방향의 식은 없어요. Y방향으로 지금 아무런 저게 그 지금 이게 운동량이 없었잖아요.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Y방향 운동량 없고 마지막에 Y방향 운동량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에서 바로 AY가 그 머릿속으로 이 운동량 충격량 원리로부터 AY 델타 T가 0이 되겠구나. 왜? 처음에도 0이고 나중에도 0이니까. 그러니까 AY가 0이구나 하는 건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AY가 MG가 되겠죠. MG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식이 뭐냐면 회전과 관련된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각운동량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은 질점 하나, 총알이 가지고 있는 A점에 대한 각운동량이죠. 아까 질점이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 계산하는 거 배웠죠. 요게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요게 MPVP가 선형 운동량이고 거기다 B, 팔 길이 곱한 게 질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각운동량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요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플레이트는 멈춰 있었으니까 플레이트는 아무 각운동량이 없었고, 근데 나중에는 플레이트가 돌아가는 각운동량이 자기 플레이트의 각 관성 모멘트 곱하기 플레이트의 각속도, 이게 그 A점에 대한 플레이트의 각운동량이죠. 이게 처음의 각운동량, 나중의 각운동량, 그리고 얘가 그동안에 받는 각 충격량은 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총알이 와서 이렇게 부딪혔으니까 이 플레이트가 받는 각 충격량은 총알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돌려주니까 이 총알이 이렇게 쳐서 돌아가는 각 충격량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플레이트 하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건 플레이트 플러스 총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트하고 총알이 합쳐지는 때는 총알이 플레이트에 그만한 각 충격량을 가하면 플레이트는 총알에 그 반대로 각 충격량을 가해지기 때문에 합치면 0 돼버리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각 충격량 전체에 대해서는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하고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 식에서 두 번째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하고 두 개를 합쳐서 풀면은 두 개 미지수 오메가와 그리고 AX가 다 구해진다 이거죠. 다 구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다 이거. 자, 또 다른 하나의 예제. 여기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가 있는데 이건 꼭 여러분이 그 야구 선수 배팅할 때 공 배팅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여기 손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가 가만히 있는데 번트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번트. 가만히 있는데 공이 날라와서 여기 끝에 가서 맞았어. 그랬을 때 얘가 충돌 전에 얘의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충돌 후에 얘의 속도와 충돌 후에 얘의 각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걸 구해라. 근데 주어진 조건 여기 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충돌 후에 요 B점의 속도하고 충돌 후에 이 얘의 각 속도는 이런 관계식으로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쉽게 알 수 있죠. 그건 뭐 꼭 이점 정리 써가지고 이걸 갖다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식은 얘 속도는 이거 길이 곱하기 요거의 각 속도 이렇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 자,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 12분의 전체의 LM 이 전체 자승 ED의 자승이니까 3분의 1 M 지금 ED가 L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M L 자승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있는 거 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원리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충격량 운동량 원리. 자, 원래 막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시스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각 운동량은 요 공에 의한 5점에 대한 각 운동량밖에 없었어요. 얘는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그놈은 공이 MSVS가 원래 선형 운동량이고 L이 8길이니까 요게 바로 그 공에 의한 각 운동량이죠. 처음에는 요거 공만 각 운동량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최후의 공이 속도가 VS 프라임이 돼버리면 MS VS 프라임 L 얘가 공이 갖는 각 운동량이 돼버리고 충돌 후에 그 다음에 얘도 막대도 움직이니까 막대의 각 속도가 오메가 B 프라임이 되면은 5점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막대의 충돌 후에 각 속도를 곱한 게 이게 바로 막대의 충돌 후의 각 운동량이죠. 이 두 개 더한 게 바로 이 전체 충돌 후의 전체의 각 운동량이에요. 근데 얘 주거니 받거니 충격량은 주거니 받거니니까 그 충돌에 의한 각 충격량은 0이에요. 물론 얘네 둘이 충돌할 때 5점에도 힘이 가해지죠. 딱 발력이 가해지지만 5점에 가해지는 발력은 5점에 대해서 아무런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5점에 대해서 아무런 각 충격량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 둘 더한 게 서로 같다 하는 이 두 번째 식이 얻어져요. 그런데 앞에 식하고 얘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르는 게 지금 VS 프라임도 모르고 오메가 B 프라임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다 두 개 모르잖아요. 두 개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그리고 VP 프라임도 모르잖아요. VP 프라임도 앞에 VP 프라임도 나왔는데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세 개나 있어요. 지금 1번 식에는 VP 프라임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 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충돌관계식 공과 그리고 막대가 접하는 그 점에서의 상대 속도가 충돌 전에 상대 속도에다가 2 곱한 게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된다. 그리고 이 충돌 전후에는 서로 속도의 크기가 바뀌니까 요 B와 S의 위치가 바뀌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식을 구해야 이 세 개의 식에서부터 미지수 VP 프라임, 오메가 B 프라임, VS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 미지수 세 개씩 세 개가 되니까. 자, 여하간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이거 마찬가지로
운동량 충격량 원리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사이에 요 식하고 하고 앞에 식하고 해서 세 개식으로 이렇게 풀면은 요 문제도 쉽게 그렇게 풀 수 있다. 자, 또 하나 요 문제,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 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끄럼틀을 따라서 얘가 쭉 내려와 가지고 요 턱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뺑 돌겠죠. 여기를 탁 치니까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딱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가 쭉 내려가서 탁 맞아가지고 착 돌아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이쪽으로 다 옮겨가게. 그럼 얘가 여기에 걸려서 이게 넘어갈 수 있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따질 때 그게 넘어가게 만들려면 요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걸 따져줘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 마찰력이 얼마고, 그러면 요게 딱 여기 부딪히는 순간 얘 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여기 마찰력이 얼마고 이 각도를 얼마로 디자인해야 얘가 이렇게 넘어갈까, 그걸 따져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 여기까지 이것까지는 고려 안 하고 얘가 딱 와서 여기 부딪혔을 때 속도가 v1이라고 이제 이쪽에 일과 에너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했다 진짜 이거죠. 그럼 여기 v1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딱 부딪혔을 때 이게 15도로 디자인, 얘가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이 문제예요. 넘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 가서 딱 부딪힌다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걸 중심에서 여기에서 팩 도니까 요 5점에 대한 요 박스에 그 운동량을 갖다가 계산해 보자.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요게 마치 얘는 지금 병진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기 딱 부딪혀서 병진 운동하고 있으면 이거는 파티클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파티클. 회전 운동이 없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각 운동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질량 중심점까지 높이 곱하기 선형 운동량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선형 운동량 MV1에다가 높이 2분의 A 이렇게 계산된 거죠.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여기 충돌 직전의 각 운동량입니다. 자, 그리고 충돌 직후의 각 운동량은 얘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니까 요 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요거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얘의 각속도, 그게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이거예요. 이게 충돌 후에. 근데 충돌할 때 여기서 힘 받는 건 여기만 힘 받으니까 5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각 충격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충격량은 0 돼버리니까 얘하고 같다라는 데서 오메가 프라임이 그냥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각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건, 여기 부딪혀서 각속도가 얼마가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각속도로 얘가 돌기 시작하면 얘가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 원리를 적용합니다. 일과 에너지 원리. 자, 오메가 프라임이라는 각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 I5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5점처럼 고정점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I5는 요게 3분의 2 MA 자승이 바로 5점에 대한 박스의 관성 모멘트예요. 그 관성 모멘트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여기 위에서 그 앞에서 계산해. 그 관성 모멘트는 요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는 해서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M A 자승 더하기 A 자승 이거죠. A 자승인데 요거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M 곱하기 요 길이의 자승 더한 거예요. 그 값이 바로 여기 나온 바로 요 3분의 2 MA 자승이에요. 그 값이. 자, 그리고 오메가 프라임은 앞에서 잡은 4분의 3 A분의 V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요게 바로 이게 처음에 딱 충돌해 가지고 발생하는 돌아가는 그 각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 박스의 운동 에너지 이게. 자, 이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뀔 수 있으면 되느냐? 위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면, 최고로 이렇게 섰을 때 위치 에너지까지 바꿀 수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딱 부딪혔을 때는 요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려면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H2와 H1을 계산하면 되는데 H2와 H1은 요 지오메트리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H2는 2분의 루트 2A.
H1은 4분의 루트 6A.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노트 보면 알게 돼요. 요 차이가 mg 곱하기 H2 빼기 H1이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죠. 그 위치 에너지가 바로 저 운동 에너지에서 공급될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V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계산해낼 수 있다. V1이 이렇게 된다는 걸. 그래서 요 저게 되면은 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된다. 자, 이제까지 한 게 전부 충격량, 운동량 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요 타격 중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타격 중심은 우리가 보통 그 평상시에 여러분이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한다든지 할 때 공이 굉장히 잘 맞으면은 아주 느낌이 좋으면서 여러분 손에 하나도 힘이 전달 안 되면서도 그냥 공이 잘 맞아 나가죠.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그냥 생활 용어로는 스윗 스팟이라고 그러죠. 스윗 스팟. 아주 달콤하다. 스윗 스팟. 달콤한 점. 이런 뜻이죠. 근데 역학 용어로는 그걸 갖다가 센터 오브 퍼쿠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타격 중심.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A점과 B점이 타격 중심이 되려면은 여기 밑에 무슨 계산들이 많습니다. 이 강체가 이게 배트면 배트, 뭐 라켓이면 라켓이라고 할 때 여기가 여러분이 손 잡고 있는 점이고 여기에 공이 가서 부딪히는 점이면은 이 전체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관성 반경이 kg라면 관성 모멘트는 그러면 m 곱하기 kg의 제곱이 되겠죠. 이 kg의 제곱이 a 곱하기 b가 되면 여기 질량 중심점입니다. 그러면은 A점과 B점은 서로 스윗스팟을 형성해요. 여기에 대해서 요 점이 스윗스팟이고 요 점에 대해서 요게 스윗스팟이에요. 그걸 증명하는 게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나온 게. 근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스윗스팟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스윗스팟의 개념은 많이 나오죠. 야구 배트에서도 나오고 뭐 테니스 라켓에서도 나오고 골프 같은 거 할 때도 나오고 스포츠 유틸리티에 디자인할 때는 전부 다 등장하는 게 바로 스윗 스팟, 이 타격 중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게 충돌하는 거, 물체 충돌과 관련해서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거고, 충격량, 운동량 원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만일 문제를 만들어서 충격량, 운동량 원리 여기에다가 땅 때렸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발력을 구해라. 0이에요. 발력이 0이 된다는 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B점을 갖다가 총알이 와서 팍 때렸다. 그랬을 때 여기 얼마의 발력이 가해질까? 0이에요. 0. 스위스팟에 가서 맞으면은 그 점에서는 아무런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할 때, 스포츠 용구를 디자인할 때 프로용은 이 스윗스팟의 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대신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맞았을 땐 더 힘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아마추어용은 이게 넓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고 대신에 좀 잘못되더라도 괜찮죠. 잘못되더라도 그냥 잘 맞아서 대충 맞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윗스팟을 디자인할 때 프로용과 아마추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트 같은 것도 디자인할 때 이 프로들에 대해서 디자인할 거하고 아마추어 디자인하는 거 달라요. 골프 그 클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야구 배트를 사든지 뭐 테니스 라켓을 사든지 이런 거 살 때 프로가 쓰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왜냐하면 스윗스팟이 작기 때문에 프로들은 연습을 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출 수 있지만 거기 대신에 거기 맞으면 훨씬 더 이 반응이 좋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은 그 작은 스윗스팟을 쓰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돼 있는 아마추어가 그걸 쓰면은
맨 딴 데 맞아가지고 제대로 안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프로. 그래서 무조건 프로용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위스팟에 관련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개념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늦게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